안녕하세요.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운영위원 홍현정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는 작년 12월 말에 뵙고 오늘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계승사업회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고 매주 월요일 주간 브리핑을 통해 회의 소식과 민주역사, 시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2월부터 45주간 진행하였으니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월 1일 계승사업회가 전하는 민주이야기라는 코너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 다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계승사업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민주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월 24일에는 계승사업회 제11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2022년 사업평가와 예결산, 2023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올해로 만 10년을 맞이하며 다채롭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3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더한파크 1층 대회의실에서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10주년 기념 특별기획토론회, 지역시민사회 운동의 새로운 나아갈 길, 지역분권과 지역정당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승사업회 1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입니다. 날짜는 4월 11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이며 본 행사는 오후 7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화서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예전에 농민회관이었죠. DS 컨벤션 1층 대연회장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에 일정 저장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회원분들과 주변 분들께 10주년 기념 파이팅 영상과 사진 기록을 부탁하러 실무진이 연락드리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에 의거 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국가의 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남과 북의 평화 통일에 기여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한 시행령인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수원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지난 2월 23일 수원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측이 폐지안을 발의하여 2월 27일 본회의 통과 예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의원은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일같이 조례 폐지안 반대 피켓팅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의회 게시판을 꽉 채운 시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우리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 가을부터 수원역 11번 출구 앞 로데오 거리에서는 매주 토요일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 수원시민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서울 집중 집회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도 중고등학생과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시작하여 전 국민이 함께한 거 아시죠? 바이든, 날리면, 이 새끼, 저 새끼, 천공, 주가 조작, 학력 조작,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리고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건폭이 경찰 수사권까지 움켜쥐려다 학폭에 걸려버렸네요. 국민이 너무 슬퍼지는 세상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계승사업회 민주사랑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월 민주사랑방은 전영찬 이사장과 이재은 전 수원시정 연구원장 이렇게 두 분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스템 문제로 잡음이 섞여 들어가 듣기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사장 전영찬입니다. 지난주 총회 때 현장에서 뵙고 이렇게 또 뵈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계승사업회는 오늘부터 매월 1일 그달의 국가적 이슈나 지방의 이슈들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궁금한 사항을 미리 모니터링하여 여러분들을 대신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지역 분권과 재정으로 정했는데요. 주로 최근 수원시의 조례 폐지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그리고 미래 우리 수원시가 어떻게 변화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재은 전 수원시정 연구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재은 원장님은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시정 연구원장 그리고 경기대학교 부총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분권과 재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계승사업회 고문이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분치를 많이 해주셨는데 재정학을 전공하고 지방재정을 강의했던 40여년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민주화 계승사업회의 원래 사업으로 저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재현 원장님. 예. 우선 지역 분권과 재정에 대해 어떻게 재정이 지역에 배분되고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어느 정도 예산을 사업에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해마다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재정은 뭐 국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지출하는 것이 재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지방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가지고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 지방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지방자치가 복원될 때부터 자치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 배분이나 권한 배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래도 우리나라 243개 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에서 243개 자치단체 중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라든지 또는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정도의 자치단체 특히 우리 인구 100만이 넘는 그런 그 자치단체로서는 충분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네. 저희는 국민으로서 저희가 내는 세금이 다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는 세금은 그게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거는 지방세고 어떤 거는 국세고 또 국세는 어디에 쓰이고
또 그중에 지방에 배분되는 건 어떤 원칙으로 배분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국민들은 세금을 낼 때 이것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뭐 좀 문제가 됐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일단 중앙정부가 걷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인데, 그런데 또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긴 하지만 거두어들인 수입을 모두 자치단체들을, 즉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많이 거치는데 비수도권 지역에 재정이 어려운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세일 겁니다. 그 재산세는 지방세로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그런 세금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월급을 받으면 그 중에 소득세라고 띄입니다만 그 소득세 중에서 일부는 국세, 그러니까 전체 소득세 중에서 국세로 내는 돈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10을 지방소득세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110, 그러니까 100원의 국세를 낸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10원의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110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월급을 받을 때는 그걸 한꺼번에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로 들어가는지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더더욱이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바로 이 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데, 소득세는 원천징수라고 해서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납부를 하는데 그 이제 직장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다 납부를 합니다. 수원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근무를 해도 서울에 있는 회사 본사에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으면 거기에 납부한 소득세는 서울로 냅니다. 반대로 서울에 사는 분이 수원에 와서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면 수원에 회사에 대한 소득세는 수원시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징수되는 세금도 지방소득세에 있고요. 또 기업을 하는 분들은 법인소득세를 내는데 역시 똑같이 법인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방소득세 법인분이라는 형태로 해서 납부하는데, 그거는 특히 이제 법인세를 모든 회사들이 본사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본사에 모두 지방소득세도 본사에서 걷어서 각 지역에 있는 그 회사의 공장 넓이 또는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 이런 걸 고려해서 또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가 우리에게 얼마를 내느냐는 이제 중앙에서 배분되는 액수로 알게 되지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조세 구조가 매우 복잡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게 국가로 내는 건지 지방으로 내는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 100으로 했을 때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 대략 한 73% 내지 74%입니다. 그리고 이제 26% 정도를 지방세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에 낸 76% 세금 중에서 약 그러니까 26% 그러니까 50% 정도가 그러니까 국민이 쓰는 지방이 쓰는 돈과 중앙정부가 쓰는 돈이 약 5대 5인데 지방세로 거둔 돈은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24% 정도를 지방교부세라는 이름 또는 국고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으로 다시 오죠.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낸 돈이 자기 동네에서 다 쓰였으면 좋겠다고 누구나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부자 동네, 소위 부유한 지역에서는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더 많은 세금이 쓰여서 반대로 가난한 지역에서는 세금이 없어서 더 열악한 환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국가에서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좀 그 지역의 시민들한테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하면서 불균등 발전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뭐 소득 격차만이 아니라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격차도 굉장히 큰데,
거기다가 이제 경제발전이 한참 이룩된 1991년에 지방자치가 복원되면서 기왕에 잘 살게 된 지역과 이미 못 살게 된 지역이 똑같은 조세제도를 가지고 실시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수원시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지역이지만 흔히 우리가 수도권, 비수도권 얘기할 때 비수도권 지역들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지역 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이제 자기 지역에서 걷는 돈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쓰는 돈의 몇 퍼센트를 조달하느냐 이 비율을 재정자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낸 지방세와 또 우리 지역에 낸 세외 수입,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주민증을 발급할 때 낸 수수료라든지 또는 청소 뭐 이런 걸 통해서 낸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세외 수입이라고 부르면 이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친 것이 전체 수입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게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가 복원될 당시에는 평균적으로 한 67% 정도 됐었는데 그게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낮아져 가지고 지금은 40, 한 5,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재정분권을 한다라고 30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역에 나눠준다라는 명분으로 해서 국세를 많이 걷고 지방세를 적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도와주는 돈 중에는 꼬리표가 안 달린 돈이 있고 꼬리표가 달린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은 당연히 꼬리표가 안 달린 돈을 받아야 자기들 지역에서 원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는데 중앙정부는 또 꼭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꼬리표가 안 달린 돈을 지방교부세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낸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각 지역의 재정력에 따라서 이제 나눠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재정력이 약한 데는 많이 주고 재정력이 좋은 데는 조금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자기들 뜻에 맞게 지방에 사업을 하도록 주는 돈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근데 이 국고보조금이 지방을 통제하는 아주 나쁜 제도인데 이 국고보조금이 왜 나쁜 제도냐면 국고보조금을 100원을 주면 그냥 100원어치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뭐 우리 지역에 다리 하나 놔주는가 보다 우리 지역에 뭐 체육관 하나 만들어주는가 하는데 100원을 주면 당신들이 거둔 돈 100원을 보태서 2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안 하면 이 100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조금을 낸 거를 지방비 부담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뜩이나 우리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적은데 중앙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데다가 우리 돈을 갖다 보태면 우리가 스스로 거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를 복원할 당시에는 재정자립도가 67%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그게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을 자기들 뜻에 맞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돈이 소위 권력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중앙이 지방을 더 통제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고보조금이라는 소위 지방에 꼬리표가 달린 돈을 줄 때 저희가 들을 때는 이제 저희 기초연금인가요? 뭐 등등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그것도 지방정부에서 또 얼마를 주고 중앙정부에서 주고 그렇게 합쳐서 얼마씩 주는 걸로 알고 그런 사업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비 부담 의무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이 뭐 운신할 수 있는 우리가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를 뽑아놨지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는 또 이런 문제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또 어떤 면에서는 전 국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도 있지만 지방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살림을 하겠다는 데서는 족쇄가 되는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어떤 사업이 정말 전 국민을 위한 거라면 그건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중앙정부가 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같은 거는
노인들의 빈곤 상태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국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국가 사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 사무인데 그거를 지방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위임 사무로 만들어 놓고 위임을 했으면은 그 돈을 다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줘. 그러니까 뭐 노령용 같은 건 대부분을 주기도 하고 지방비보다만 조금 하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국고가 주는 돈 한 30%만 주고 나머지 70%는 지방 돈을 보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이런 것처럼 국가 사무인 것은 전액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제 지방 정부는 그러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 중에 사각지대 같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그런 것 지역에 따라서는 노인이 진짜 많은 지역도 있지만 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살아서 아이들이 더 중요한 지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에서는 단체장들이 우리 지역은 노인 문제는 그냥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대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앙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뭐 노인정도 줘라 또 노인들에겐 돈을 얼마를 줘라 또 노인회에는 매달 얼마씩 지원해라 뭐 이런 식의 지침을 다 줘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이제 자율성을 갖고 정말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결정.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정부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이 가장 우선 가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중앙 정부가 과도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수원시장이 누가 됐을 때 예. 이러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공약으로 당선이 되면 그런데 이제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다시 또 시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재정이 그렇습니다.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이 재정 부분에 지방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원초적으로 재원 배분이 중앙에 집중되고 지방에는 재원을 조금만 배분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회의원도 단체장도 지방의원도 심지어는 주민들까지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세금을 더 내서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또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돈을 받아와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돈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게요. 결국 어느 지역이 더 많이 가져가면 네. 다른 지역이 못 가져가게 되죠. 예. 그럼 어느 지역에 진짜 중요한 사업이 필요한데도 권력이 뭐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 버리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꼭 필요한데 돈을 못 쓰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서 얘기하는 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국회 때 그렇습니다. 뭐 전부 다들 국회로 가서 예. 뭐 돈 더 받아 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왔다고 크게 플랜카드도 예. 붙이고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예. 예. 보면 예. 재미있죠. 예. 국회의원도 그 돈은 내가 따왔다 그러고 예. 광역의원도 그 돈은 내가 따왔다 예. 그러고 기초의원도 그 돈은 우리 지역에 내가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사실은 그런데 연연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가 정말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예. 어떤 권력을 설명할 때 예. 돈의 흐름을 알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봐도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방에서 그 지역인들이 원하는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지역 자치의 목표가 된다면은 예. 어떻게 보면 지방세도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만 걷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지역에선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얼마 더 걷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그 결정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위 이제 지역에서 탄력 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방세법에 보면은 이제 모든 세목이 아니고 일부 세목은 탄력 세율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목들에는 탄력 세율이라고 해서 법정 세율이 가령 10%면 아래 위로 5% 범위 안에서 세율을 높일 수도 있고 세율을 낮출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세율을 높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세율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제 세율을 높인 사례가 있던 거는 여러분들이 주민세라는 거를 내셨을 텐데 예. 이제 주민세 균등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다 10,000원을 거의 다 냅니다. 모든 자치단체들이. 그런데 그 10,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뭐 인구 규모에 따라서 많은 데는 5,000원 또는 적은 데는 뭐 군 단위 1,500원 이렇게 내도록 돼 있었는데 충청북도 보은군이 가장 먼저 그걸 실시했습니다만 그 주민세를 거기는 1,500원만 걷어내면 10,000원을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서울 시민이 그 당시에 5,000원 내고 있었는데 보은 군민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세금을 올린 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보은 군민 전체가 몇만 명, 5만 명도 안 되는 인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걷어봐도 몇 억도 안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만 그때 군수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자, 우리가 이런 정도의 노력을 보여서 자체로 부담을 하고 있으니 중앙정부 당신들도 우리를 좀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상징성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한 10여 군데가 그런 경우를 보였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탄력세를 통해서 세금을 더 거둔 단체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인가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할 때 노무현 정부가 재산세 과표를 매년 조금씩 올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부동산 투기 버블세분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남 3구에다 뭐 과천 뭐 이렇게 목동 이런 식으로 해서 버블세분 지역이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 나온 겁니다.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나오니까 그 지역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 지역만 재산세를 50%를 깎아줬습니다. 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중앙정부가 이 탄력세율 제도라는 건 높이는 데 주로 목적이 있는 건데 이렇게 중앙정부 정책을 반대해서 낮추는 거를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그 당시에 낮추는 건 안 되고 높이는 것만 되는 형태로 제도를 좀 바꾸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좋은 의미의 제도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어떤 주민들이 나쁜 방식으로 원래는 이제 뭐 낮추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인데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것도 부동산 투기가 가장 심한 지역 단체장들이 그런 것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를 부도덕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로서는 뭐 틀린 건 없습니다. 예. 다만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연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죠. 예, 저도 납세자로서 세금 많이 내는 것보다는 세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적게 뭐 누구나 내고 똑같습니다. 싶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권력 뭐 이런 거 예,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꼭 필요한 것이고 예. 그 재정은 결국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십시일반하는 그런 심정으로 세금으로서 내는 건데 예, 사실 뭐 요즘 횡재세 얘기도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내고 또 부자들이 좀 더 내고 예. 가난한 사람들이 좀 적게 부담하면서 그 소위 이전소득이라나 할까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평등도 줄이고 예.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 지역마다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는 것보다 아까 보은군의 그 한 군데에서 이제 주민세 올린 건 말씀하셨지만 조금 그거보다는 더 폭넓은 그 지자체가 세금을 징세하는 것도 권한을 갖게 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이 분권운동을 하면서 20여 년 이상 분권운동을 하면서 단체장님들을 뵈면 꼭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주민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어느 지역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몇백억의 돈을 보종을 받으면 그 해에 중앙정부도 거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어떤 돈이 그만큼 몇백억이 줄어든 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장기적으로도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단기적 판단을 통해서 특히 과거에 무슨 체육관, 뭐 무슨 회관, 무슨 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많은 지역에서 그게 사후에 주민들의 오히려 부담만 더 많이 나. 그거를 유지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또 뭐 수도료, 전기료 뭐 그 관리하기 위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새로운 건물이 하나 우리 들어오니까 이거 뭐 공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공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절대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그런 돈까지 다 보조금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그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단체장이나 의원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전체 주민이 원하는 걸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수원시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가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니까 그거 좋네 채택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주민들 입장 근데 그걸 왜 해?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우리한테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럴 때 두 가지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재산세를 0.1% 올려서 3년 동안 우리가 500억을 걷어서 그 건물을 짓겠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재산세를 원위치시켜서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지역도 어느 단체장도 어느 주민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대답에서 어느 지역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예, 그런 말씀 드리니까 저도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수원이 그동안 이제 공업 지역들이 많이 없어지고 네네. 주택이 많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그랬는데요. 예. 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이제 거기에 대한 재산세 처음에 이제 입주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산세를 내는데 그렇지만 이제 사업체가 많으면 또 사업체가 그 법인세를 법인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법인세가 아무래도 이 재산세보다는 좀 많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잘 몰라서 하는 얘기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면은 그 재산세로 걷는 액수보다는 네. 오히려 거기 사는 주민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지출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예, 지역에 따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수원이 최근에 성남 뭐 용인보다도 세수가 적다는 얘기를 예, 듣고 화성보다도 적죠. 예, 그런 문제가 수원에 닥친 게 아닌가 예. 제가 혼자 생각했는데 제가 드린 그렇습니다. 말씀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아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엔 뭐 한일합섬 또는 뭐 선경합섬서부터 굉장히 큰 공장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모두 이제 빠져나가고 그 지역에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가장 큰 시설이 삼성전자 수원 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제조 공장은 점점 뭐 화성이나 평택으로 옮기고 수원에는 이제 연구단지만 있는데 또 연구단지의 일부는 우면동에 또 옮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삼성전자가 워낙 그 이익률이 높고 또 내는 법인세가 많기 때문에 수원시에는 들어오는 액수가 상당한 액수입니다만 몇천억이 됩니다만 제가 수원시정연구원장을 할 때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세액공제나 이런 것 때문에 법인세를 확 깎아주는 어떤 해에 수원시의 세금이 1년에 갑자기 1,000억이 줄어드는 가까이 줄어드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치단이 물론 이제 우리 수원시는 지금 재정 규모가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중에 1,000억이면은 뭐 30분의 1 아니냐 이러니까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대가 가용한 재원으로 보면 몇천억이 안 되거든요. 그 중에 1,000억이 그냥 갑자기 어떤 한 해에 펑크가 나면은 거의 중요한 사업들을 다 중지하거나 축소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업체나 사업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수원은 면적도 별로 이제 뭐 군공항 지역을 빼놓으면 그런 부지도 별로 없고 또 요즘은 이제 공해성 이런 환경오염이 있는 사업들은 또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첨단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 주면 좋을 텐데 여하튼 이제 그거는 수원시 앞으로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이제 들어온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수원시가 그런 걸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얼마나 되고 또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할지는 아마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신 것처럼 군공항 지역의 이전 문제와 맞물려서 움직여질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또 하나 이제 자동차 세 수입이 또 많아집니다. 그러고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든 인구 이동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한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여하튼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고양시입니다. 우리보다 한 20만 인구는 적지만 거기는 온전하게 침대 도시라고 베드타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생산시설이 1000명 이상이 넘는 시설이 병원 3개인가 빼놓고는 없습니다. 기업체도 없고 뭐 공장도 없고 공장은 아예 뭐 중소기업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가 우리 수원시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재정력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처럼 하여튼 수원시도 삼성전자 하나에 매달리기에는 이제 앞으로 미래 20년, 30년을 내다볼 때 좀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수원 시민들이나 또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수원시의 어떤 개발 계획 같은 거를 주로 주거 지역보다는 그래도 어떤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지역 경제는 근데 이제 이렇게 꼭 큰 공장이 들어오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네. 우리 지역 내에서의 순환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예. 이제 그 순환이 오히려 적고 그게 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하고의 순환 속에서 빠져나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이제 수도권 우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나마 적은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지역에 있는 뭐 중소 상인들이 전부 망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온 돈은 그날 저녁에 바로 본사로 송금이 되거든요. 자기 지역에 쓰질 않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도 사실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수원 지역에서 움직이는 돈들이 우리 수원 지역에 많이 떨어져서 계속 우회 생산으로 가면 그것도 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갖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우리 수원시가 예. 그 중앙정부로부터 그 보조금을 받는 예. 교부금 단체라고 그러나요? 예. 예. 교부단체. 예, 교부단- 교부세를 받는. 예. 교부 단체로 다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예. 그것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예,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제도가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그걸 영 시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지방교부세라는 돈은 그 지역이 우리가 125만 특례시인데 이 시를 유지하려면은 뭐 공무원 수도 일정한 수가 필요할 거고 다양한 사회 간접 자본 또는 시설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주는 일정한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거를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거를 기준 재정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가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제도는 모든 자치단체들 그러니까 광역시나 특별시를 빼놓으면은 기초자치단체 세목은 똑같습니다. 시나 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85%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이 정도 세금이 거치겠다라는 거를 행정안전부가 역시 또 평가를 합니다. 그걸 기준 재정 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재정 수요가 있고 기준 재정 수입이 있는데 99%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교부 단체는 뭐 5손가락 안에 서울, 경기도,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뭐 또 아마 최근에 뭐 남현주시 어딘가 새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써야 되는 돈이 꼭 들어오는 돈보다 적습니다. 이런 걸 교부단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교부단체라는 게 자치단체가 약간만 또 장난을 치면 장난이란 말하면 하여튼 트릭을 부리면 이게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가 될 수도 있고 불교부단체가 교부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이상하죠? 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게 좋은 건데 그런데 그 지역이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지출은 커지는데 원래 걷는 돈은 그대로 있으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잘못된 제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수원시는 그 아주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복원 이후 91년 복원된 이후 거의 한 201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불교부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뭐 데모로 하라고 저 광화문 가신 분도 있을 거고 저는 그것 때문에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장 하면서. 그런데 그때 이제
도세로 걷는 것 중에 취득세나 이런 걸로 걷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한테 조정교복이라는 걸로 주도록 돼 있었는데 이 제도를 없애가지고 이제 그 불교부 단체인 단체들에게 특례를 주지 마라.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해가지고 인구 기준과 재정자립도 기준 이런 걸 넣다 보니까 인구 기준 우리가 많으니까 불리하지 않은데 재정자립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기도 다른 단체보다 높은 데 들어가니까 우리 돈이 그 해에 아마 한 1,800원인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으니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교부단체로 전락하는데 사실은 세금을 더 잘 거두면 이게 이제 그 불교부단체가 됐다가 세금을 못 거두면 또 교부단체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행정안전부가 개편을 하지 않고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워낙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개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뭐 너무 전문 용어를 네. 많이 사용하셔서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기도 힘드실 한데 겁니다. 예.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수원시가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 단체가 됐다는 거는 어쨌든 수원시의 수입이 좀 줄어들어서 예. 이게 조금 지출에 비해서 예. 이제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원시의 미래가 예. 재정적인 면에서는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예,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년도 대비 기준으로 보면 교부단체로 되면은 그 부족한 재원만큼을 중앙정부에서 채워주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떤 경우는 교부단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를 되면 예산이 늘어납니다. 네. 이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불교부 단체보다는 교부 단체가 되기를 더 원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 이제 지방재정제도의 문제인 거죠. 예. 예. 어쨌든 수원이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예. 도청이 있는 그렇습니다. 도시이고 그래서 가장 앞선 제1의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게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 단체로 된다는 것이 저희 주변에 예. 용인, 성남 또 화성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약간 좀 수원이 쇠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좋은 말씀 고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지난번 우리 아직 통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예. 예산보다도 그 남북. 예. 그 남북 교류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지금 수원시의회에 상정돼 있는데 예. 그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권장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어떤 중앙정부를 집권하고 있는 정당에서 예. 지역까지 그런 영향을 미쳐가지고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람직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위법이 있습니다. 소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이 있고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한 법률을 중앙정부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 모든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그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된 세력이나 또는 특정된 어떤 집단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약간의 정치적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조례를 또 금방 폐지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꼭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조례라는 것은 어떻든 시민 삶에 관련된 것들을 지방의회가 입법으로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방법률인데 그 지방법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뜻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 법률이 시민의 뜻에 근거 없이 특정된 세력을 위한 법률이었다면 애당초부터 그런 법률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위법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그런 법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조례로 만들었다는 것은 역시 또 시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특정된 어떤 정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또 폐지하면 그럼 또 다음에 정치 환경이 바뀌면 또 만들어지고 오면은
시민들은 도대체 어디 있고 오직 정치인들에 의해서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정당 정치의 어떤 뭐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중앙 정당의 입김에 의해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한테 전혀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조례를 바꿔 나가는 것들이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좀 지방자치하고는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저희가 다른 쪽에서 지방분권운동 20여 년 동안에 모든 지역에서 아주 동시적으로 합의해서 주장됐던 게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정치단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시민의 삶에 아주 직결된 일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치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좀 더 독립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 전문가 입장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자치단체가 정당공천제로 인해서 중앙당의 영향을 받는 조건에 놓이다 보니까 결국은 개별 지역의 의원들의 개별적인 생각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다음 공천을 위해서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 공천에 배제될 테니까 네. 이런 이제 걱정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들이 자기들을 공천해 줬던 추천해 줬던 국회의원과 또 그들이 소속된 정당의 뜻에 따라서 어떤 기초자치단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의원들께서도 한번 되새겨 보실 것은 그게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지역 기초라는 아주 작은 주민들의 삶의 공동체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 위에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게 위에서 결정된 거를 뭐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그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지속된다는 그런 논리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제 저희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앙 뭐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선거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고 시민들이 그들을 뽑아줬다면 이제 대부분 그것을 시민들이 지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떤 정치적 상황 또는 내외적인 여건이 변화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여튼 움직이는 것은 안정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도 예. 우리 교수님이 또 예. 생각하신 걸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방자치는 지역이 스스로 알아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지역은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하죠. 단체장을 대표로 뽑고 또는 소지역에서는 지방의원을 대표로 뽑아서 하는데 과연 그들이 예산을 심의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아주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지를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면 예산도 사실은 예산은 지방의회나 단체장보다도 때로는 관료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시를 내려도 개별 부서에서는 온갖 이유를 대서 그 예산 대신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료 예산이나 또는 지방의회 중심의 또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선심성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저희가 했던 예산감시 운동이 있었죠. 근데 예산감시 운동은 사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후적인 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주민운동을 통해서 법으로 만든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였고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우리 수원은 굉장히 모범적인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지난해에 예산 심의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본 예산에 지출된
것이 114건 48억 3,162만 원인데 실제로 통과된 것은 114건 중에 39건만 반영됐고 6억 3,4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아마 제가 알기에 적어도 한 150명 이상의 또 구단위로 있고 수원시에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것도 특정인이 누구를 지명해서 온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선정된 위원들까지 포함한 시민 어떤 주민참여예산위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된 예산이 거의 뭐 한 10분의 1밖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게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그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대표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운동이 어떤 시기에 굉장히 힘을 받았고 또 어떤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떤 정부가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파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민주적인 제도는 정파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의 민주적 통제라는 모든 교과서에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장치이고 그거는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공평성이라든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추경이나 다른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하면 의원님들 직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예산들은 가능하면 수원시에서 잘 반영이 돼서 이제까지 10수년간 가장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어떤 도시로 우리 수원시가 자리매김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좋은 평가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 편성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약 114건인가요? 예, 작년에 본예산 제출된 것이 110,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114건, 예, 약 114건에 48억이 좀 넘는 예, 돈이었다. 이거는 소위 재정의 민주주의라는 예, 아주 그렇습니다. 중요한 원칙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수원시 의회의 예. 의석수가 오히려 국힘당이 더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년과 달리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삭감된 경과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 홈페이지에 과거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통과된 거 왜냐하면 본예산이 그렇게 제출이 되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신청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거기서 깎고 해가지고 또 그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또 해당 부서에서 해결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작년 의회에 제출된 걸 보면 하여튼 114건, 116건이 최종 주민참여예산 심의에 올라갔는데 그중에 2건은 자동 해결됐는지 해서 2건이 빠지고 114건이 올라갔었답니다. 근데 하여튼 예산에 반영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39건에서 6억 3,400만 원이 반영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예. 올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잘 감시해 봐야겠네요. 예. 예. 시민들의 어떤 자각과 예. 더 적극적인 관심이 아마도 재정을 좀 더 시민의 뜻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걸로 우리 이재은 전 수원시정연구원장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재은 교수님은 정말 강의의 신이라고 불러도 하나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